자, 먼저 이 녀석. 그러면 맨 뒤에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전달되는데 아까 말했어. 유전자를 전달시켜주는 물질, 그 이름이 뭐였죠? 덩어리. 유전자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막 주잖아요. 세 글자. 그림 그려서 여기. 오케이, 염색체. 염색체 맞아요. 랜덤 파스타. 맞아. 염색체 안에다가 이 유전자를 넣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녀석 R은 자기 염색체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요 대문자 R을 집어넣어서 자식에게 주는 거고, 이 녀석도 자기 염색체에다가 소문자 R을 넣어서 자식에게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둘이 만나가지고 대문자 R, 소문자 R에 이걸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이 상동 염색체를 이루게 되는 거야. 자, 그 상태인데 이제 추가적인 실험을 할 건데요. 이제 뭘 준비하냐면 독립법칙을 설명하는 중이야. 첫 번째로 둥글다만 줬잖아. 이제 둥글고 황색, 색깔까지 집어넣은 거야. 황색. 둥글고 황색인 순종 완두를 준비를 하고요. 반대되는 형질이 주름지고 녹색인 순종 완두를 준비합니다. 그림으로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생긴 완두이겠죠? 그러면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생긴 완두일 겁니다. 유전자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은 대문자 R, 황색은 옐로우니까 대문자 Y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립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얘는 주름지고는 대문자 R의 반대인 소문자 R로 쓰는 거야. 주름지다가 영어로 wrinkles, W라고 쓰지 않고요. 적어서 대립 형질이기 때문에 대문자 R에 대한 소문자 R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황색이 옐로우라서 대문자 Y라는 녹색은 뭐라고 쓸까요? 소문자 Y를 써야겠죠. 녹색도 그린이라고 쓰지 않고 이것에 대한 대립 형질이기 때문에 소문자 Y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 세대입니다. 자, 자식한테 이제 유전자를 전달할 건데 이거 둘 다 줄 수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주겠죠. 이것도 둘 다 줄 수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주겠죠. 그럼 대문자 R과 대문자 Y가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식한테 소문자 R 둘 다 줄 수 없고 이거 하나만 주겠죠. 둘 다 줄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주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둘이 이렇게 결혼해서 만들어진 자식은요. 대문자 R하고 소문자 R 만나고요. 대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생긴 자식이 만들어집니다. 자손 1대 자손은 이렇게 생긴 자손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 자손 1대를 또 자가 교배합니다. 자가 수분시켜요. 자가 수분을 시키면 같은 유전자형을 교배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어떤 자식이 태어나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대문자 R을 줄 수도 있고 소문자 R을 줄 수도 있잖아. 여기도 대문자 Y를 줄 수도 있고 소문자 Y를 줄 수도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적절하게 조합이 되어서 난 얘 줄래. 하나. 얘 줄래. 난 얘 줄래. 둘. 얘 줄래.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만들어져. 자식한테 네 가지 조합이 된 생식세포를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1번과 2번이 자식을 만들 때 1번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즉 정자 또는 난자 속에는 어떤 유전자를 넣어서 줄 수 있다? 다 줄 수는 없잖아. 둘 중에 반만 주잖아. 나는 대문자 R을 줄래 했을 때는 요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대문자 Y를 줄 수도 있고 소문자 Y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조합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1번이 자식에게 생식세포를 통해 줄 수 있는 유전자는 대문자 R, 대문자 Y 조합. 그죠? 대문자 R, 소문자 Y 조합. 그 다음에 소문자 R이 시작이라면
소문자 R, 대문자 Y 조합, 소문자 R, 소문자 Y 조합. 네 가지 유전자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가 수분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이 2번도 똑같이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 조합의 유전자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거 봐. 대문자 R, R, Y, Y 만들어지고요. R, R, Y, Y, R, R, Y, Y, R, R, Y, Y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식은 이렇게 만들어. 지금 여기 나오는 자식은 총 몇 가지가 나오냐? 4, 4, 16, 16가지. 16가지에 해당하는 자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16가지 자식의 조합이 자 써보면 돼요. R, R, Y, Y 얘는 여기서 먼저 하자. R, R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얘도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거 쓰는 거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처음에는 좀 한번 써볼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는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써볼 수만 쓸 줄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16가지를 다 써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찾아보는 거야. 뭘 찾아보냐면 첫 번째 둥근 것, 주름진 것 찾아볼 겁니다. 아까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아까 3대 1이 나왔었잖아. 얘는 뭐냐면 색깔에 대한 유전자 없이 모양에 대한 유전자만 유전시켰을 때 모양이 3대 1로 나왔었잖아요. 얘는 어때요? 모양에 대한 것과 색깔에 대한 것을 동시에 유전시켰지. 동시에 유전시키더라도 결론부터 말할게. 힘드니까 이렇게 동시에 모양에 대한 유전자와 색에 대한 유전자를 동시에 유전시키더라도 모양이 3대 1로 모양에 대한 유전자의 비가 똑같이 저 녀석이 3대 1로 나왔던 것처럼 동시에 둘을 같이 유전을 시키더라도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비, 모양에 대한 비가 3대 1로 쟤랑 동일할 거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정리하면요. 정리하면 내가 모양에 대한 유전자만 실험을 쫙 했을 때 3대 1이 나왔어. 그러면 이번에는 모양과 색깔을 동시에 유전시켜보자. 그래도 모양은 3대 1로 유지가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색깔에 대한 유전자가 모양에 대한 유전자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성질이 동시에 유전되더라도 얘는 다른 유전자로부터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표현법으로 서로보다 독립되어 있다. 서로 유전자끼리는 서로 독립. 모양에 대한 유전자 따로, 색깔에 대한 유전자 따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법칙. 이게 바로 독립의 법칙입니다. 실제 그러한지 볼게요. 둥근 거 찾아보자. 둥근 거. 너 둥근 거 여기 있네. 둥근 거. 둥글어. 둥글죠. 그쵸? 맞죠? 맞네. 몇 개야? 12개입니다. 12개. 전체 16개 중에서 12개가 둥근 거고요. 주름진 거 몇 개인가 보자. 주름진 거. 너 하나, 둘, 셋, 4개죠. 4개 주름진 거. 12개 대 4개니까 결국 몇 대 몇이다? 3대 1의 비율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하나 더 해보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여기서 황색과 녹색은 또 몇 대 몇인가 볼게요. 이것도 보나마나 아마 3대 1로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왜? 이 모양에 대한 유전자가 얘한테 영향을 못 끼쳤을 테니까 똑같이 3대 1이 아닐까? 예상만 하고 볼게요. 황색 찾아볼게요. 황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12개. 대문자 Y랑 소문자 Y 섞여 있는 것들 또는 대문자 YY끼리 되어 있는 거 12개입니다. 황색 12개 나오고요. 녹색도 찾아볼게요. 녹색은 소문자 Y끼리 만난 거겠죠? 여기 있네요. 하나, 둘, 셋, 4개 나옵니다. 딱 4개 나와서 3대1이 맞죠? 이 안에 둥근 것과 주름진 것도 3대1, 황색과 녹색 3대1, 서로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서로서로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다? 모양에 대한 유전자와 색깔에 대한 유전자는 서로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서로 독립되어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양에 대한 유전자는 모양에 대한 것만 전달하는 염색체가 따로 있고요. 색깔에 대한 염색체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모양에 대한 염색체, 색깔에 대한 염색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서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서로 영향을 안 끼치는구나 라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이걸 합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실험에서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이것을 정리하면 16개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9대 3대 1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찾아 쓰는 거야. 9대 3대 3대 1이 나와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 찾는 거 찾아서 이렇게 써놓고 나서 다시 보면은 둥글고가 여기잖아. 둥근 거 전체 몇 개? 12개. 주름진 거 몇 개? 4개. 나오죠. 12개, 4개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황색 하나, 둘, 3개, 3개니까. 예? 죄송합니다. 3개가 황색 여기죠. 황색 12개죠. 황색 12개에다가 녹색 몇 개? 녹색 4개. 그죠? 나오죠? 보이죠? 12개, 4개. 그래서 3대 1이 나오구나. 이걸 합친 것이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개도 둥글고 황색부터 우리 가운데 그림이야. 둥글고 황색, 초록색, 주름지고 황색 이렇게 쭉 나오죠? 9대 3대 3대 1이 나오고 그것을 모양에 대해서 정리해도 3대 1, 색깔에 대해 정리해도 3대 1.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됐어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렇게 막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 이렇게 느껴지는 건 여기까지가 내용이 끝입니다. 나도 이렇게 똑같이 그려볼 수 있고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겠네라고 이해만 되면은 모든 법칙들이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맨델은 왜 완두콩을 이용했을까? 굳이 맨델이 완두콩을 선택한 이유. 둥근 것, 주름진 것이 뚜렷하게 눈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립형질이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라고 표현해. 만약에 우리 여기 몇 명이요? 6명의 사람이 있는데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할게. 자, 눈 크게 떠봐. 선생님, 저는 속쌍꺼풀이에요. 알아보기 되게 힘들잖아. 쌤도 쌍꺼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어요, 쌤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막 숨어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되게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반만 쌍꺼풀 이런 애들이 있거든. 이런 경우 어떻게 통계 처리할 거냐. 그래서 완두를 사용한 이유는 이렇게 대립형질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완두는 한 번 자식을 낳으면 우르르 엄청나게 많은 자식이 나와. 통계는 이 샘플이 많을수록 통계가 정확하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통계를 내기에 더 좋았다라는 거고요.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는데
자가수분과 자가교배가 가능하고요. 내가 임의로 교배시킬 수 있습니다. 임의로. 넌 너랑 결혼해. 넌 너 스스로 결혼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완두는. 하지만 사람한테는 그런 걸 적용할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실험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실험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냐면은 사람의 유전 연구를 지금부터 할 거야. 사람들 모아놓고 막 이런 실험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실험이죠. 그래서 사람은 저렇게 완두처럼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세대가 너무 길어. 완두는 1년에 한 번씩 자식을 낳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사람은 자식을 낳으려면은 한 10 몇 년 이상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키우게 되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거의 10개월 넘게 품고 있다가 자식을 낳아야 하죠. 그래서 한 세대를 키워내려면 최소 그냥 20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계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손의 수도 너무 적어요. 한 번에 한 명씩 낳습니다. 통계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단점. 두 번째, 인위적 교배가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세 번째, 형질이 되게 너무 다양해. 아까 2만여 가지의 유전자가 있다는 건 그만큼 형태와 성질도 되게 다양하다는 거고요.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한 쌍꺼풀처럼.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 완전 똑같이 생긴 쌍둥이를 딱 태어났어. 근데 한 명은 한국에서 키우고요. 한 명은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나중에 둘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된지 알아요? 둘의 모습이 완전 달라져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어느 환경에서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또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출발하더라도 환경의 영향으로 자기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을 이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실판 정리하고 이번에는 그림을 좀 띄워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람은 완두처럼 교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만의 연구 방법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냐면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계도 분석 방법이 있어.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하셔가지고 자식을 이만큼 낳으셨는데 이렇게 결혼하셔서 자식이다. 이런 가계도가 이미 나와 있잖아. 가계도가 이미 나와 있으면 그분들 하나하나 인터뷰해 가면서 이제 형질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거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계도 분석 방법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통계 조사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그 집단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조사해서 어떤 형질을 가지고 계신지 통계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현대적인 방법인데 실제로 사람의 세포를 뜯어가지고 거기서 염색체를 직접 분석하는 거예요. 염색체가 몇 개인지, 염색체 모양이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조사하는 방법, 염색체 유전자를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이 자식이 친자식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유전자 감식 같은 거 하잖아. 유전자 감식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마지막 방법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은 유전 연구를 한다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계도 분석 잠깐 이거 그래프 써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네모칸이 뭐냐면 아빠입니다. 즉 남자를 네모로 표현해. 남자를 네모로 표현하고요. 여자를 동그라미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약속이야. 가계도를 분석할 때 남자는 네모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자는 동그라미라고 하자.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날 때 둘이 결혼한 건 이렇게 짝대기를 연결해요. 그래서 사랑의 짝대기를 하나 봐. 연결을 해서 자식이 태어난 건 이렇게 자식을 태어나게 하고요. 왼쪽에 첫 번째에서는 여기가 뭐가 된다? 첫째 자식, 오른쪽이 두 번째 자식이 됩니다. 자, 문제. 부모가 아빠, 엄마 결혼해서 낳은 첫째는 딸이야, 아들이야? 딸이 먼저 태어난 거고요. 그 다음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들은 지금 보니까 시커멓게 칠해놨지. 흑인이 태어난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유전병에 걸렸거나 유전병이거나 그런 또 다른 형질을 갖고 있어. 완전 다른 형질. 부모한테는 없었던 새로운 어떤 형질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검은색으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가 유전병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부모한테는 전혀 없었던 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숨어 있었었구나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전병을 Y라고 표현하면 유전병을 이렇게 유전병이니까 YY 표현해본다면 자식은 YY를 갖고 있는 거야. YY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YY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숨어 있었다는 거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RY였는데 부모한테 그래서 얘가 우성이야. 얘보다 우성이라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둘 다 유전병이 아니다가 요 Y와 우연히 요 Y와 Y를 자식 대문자 R을 자식에게 줄 수 있고요. 소문자 Y를 줄 수 있는데 얘가 소문자 Y를 준 거야. 엄마도 대문자 R을 줄 수 있고 소문자 Y를 주는데 우연히 소문자 Y를 줘서 둘이 만나게 된 거지. 그래서 자식은 이렇게 유전병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숨어 있다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고 우리 여기서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이 유전병 유전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숨을 수 있구나. 즉 유전병은 뭐다? 열성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때 이러한 가계도를 가져갑니다. 부모에게는 없던 게 자식에게 나타난다? 숨어있다 나왔구나. 그러므로 열성이구나. 숨어있을 수 있는 녀석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추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측하고 추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식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가계도 그리는 법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에 넘기면요. 140쪽 넘기면 마지막 내용이 나오는데 자, 사람의 유전 형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맹부터 미맹. 자, 우리 염색체를 분석할 거예요. 이게 아빠, 엄마야. 아빠도 정상이시고요. 엄마도 정상이야. 자, 미맹에 대해서 정상이라는 것은 미맹을 실험하는 이제 PTC 용액이라는 용액이 있어요. PTC 용액이라는 용액이 있는데 이 PTC 용액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쌤 학교 다닐 때 해봤거든. 어떤 이상한 아저씨들이 오더니 자 이거 한 번씩 이래 보세요. 이거 뭔데요? 먹어보세요. 아우 싸요. 당신은 정상. 어떤 애들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막 그래. 그냥 미맹이네요. 미맹이란 말이 뭐냐면 맛, 미자, 맹인, 맹자. 맛에 대해서 맹인이야. 맛을 못 느껴. 근데 모든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그 PTC 용액에 대한 맛만 못 느껴. 특이하게. 그런 애들을 미맹이라고 불렀어요.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그 PTC 용액을 가지고서 미맹이라는 것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었던 거야. 쌤은 다행이라는 거죠. 쌤은 쓴맛을 느꼈던 사람이라 정상이었던 거야. 정상인 아빠와 미맹을 느끼는, 그러니까 쓴맛을 느끼는 정상인 아빠와 정상인 엄마가 결혼을 합니다. 유전자가 좀 남다르죠? 약간 소문자 T를 포함하고 있죠. 즉 미맹 유전자가 이게 미맹 유전자가 둘 다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 얘가 얘를 자식에게 주고요. 얘도 이거를 자식에게 줘서 자식이 이렇게 소문자 TT가 만나게 되면 드디어 얘가 미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두 명이서 몇 명의 자식을 낳았어? 무려 4명의 자식을 낳았죠, 쌤처럼. 4명의 자식을 낳아서 첫째, 남자, 아들, 딸을 낳았는데 마지막 딸이 미맹으로 태어난 거예요. 생명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미맹으로 태어나서 얘는 쓴맛을 못 느껴. 나머지 모든 가족은 다 PTC용이 돼서 쓴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런 걸 미맹 유전 방식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체크할 건 이거 체크. 상념색체 체크해보세요. 자, 갑자기 상념색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의 염색체가 상염색체도 있고 성염색체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하고요. 남자만 갖고 있는 성염색체가 따로 있고 여자만 갖고 있는 성염색체가 따로 있잖아. 자, 그때 그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그 상염색체,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면 상염색체가 44개가 있고요. 쌤은 남자니까 X 하나, Y 하나, 성염색체 2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44개하고 2개 합쳐서 전체 4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개수가 누가 훨씬 많아? 상염색체 개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다 상염색체를 통해서 유전이 됩니다. 쌍꺼풀도 마찬가지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고 다 상염색체를 통해 유전이 되는데 굳이 2개밖에 없는 성염색체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도 있어요. 성염색체를 통해 유전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생맹이라던가 혈우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람 같은 경우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걸 혈우병이라는데 그건 성염색체를 통해서 유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염색체를 통해서 유전되는 거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라고 일단 기억하면 되는데 당연히 미맹이라는 것도 무슨 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거야?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써주고 있는 거예요. 친절하게 써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상. 미맹에 대해서 정상인 사람은 대문자 TT이거나 대문자 T, 소문자 T가 정상이고요. 소문자 T가 만나야지만 미맹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미맹 유전자는 뭐다? 우성이다, 열성이다? 열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숨어 있을 수 있구나. 왜? 대문자 T, 소문자 T가 만나는데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숨어 있는 거죠. 현재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혈액형을 볼게요. 혈액형. 자, 아빠는 A형이고요. 엄마는 O형입니다. B형입니다. 소리. 아빠는 A형, 엄마는 B형이야. 근데 A형도 A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A형이거든요. O도 A형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O가 뭐 할 수 있다? 숨을 수 있는 유전자인 거야. O는 숨을 수 있는 유전자야. 근데 아빠가 그러니까 AB형도 있죠. 우리 AB형. AB형은 뭐냐면 A라는 유전자도 갖고 있고 B라는 유전자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B가 숨어버리면 B가 만약 숨을 수 있다면 무슨 형이 돼야 돼? A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B는 숨지 않고 둘 다 나타나. 그러니까 아까 중간 유전처럼 둘 다 드러나는 게 바로 A하고 B의 관계예요. A하고 B는 둘 다 드러나. 누구만 숨어? O만 숨어. 그래서 AB형은 둘.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 AB형이 되는 거야. 근데 A형은 이것도 A형이죠. 얘도 A형입니다. 얘만 드러나니까. A형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B도 마찬가지죠. B도 B형이지만 O도 B형이 됩니다. O형은요. O형은 이렇게 만나야지만 O형이 될 수 있어요. O가 만나야 돼. 나머지 O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자. 아빠가 A형이야. 근데 AO라고 써있고요. 엄마는 B형이야. BO입니다.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A를 자식에게 줄 수 있고요. O를 자식에게 줄 수 있죠. 엄마도 B를 자식에게 줄 수 있고요. O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첫 번째 AB형이 나올 수 있고요. AO형이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만나서 BO형이 나올 수 있고 OO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AB가 만나면 AB형일 거고요. AO가 만나면 A형일 거고요. BO가 만나면 B형일 거고요. O가 만나야지 O형이 될 겁니다. 다 나왔죠? AB형, ABO 다 나왔죠? 즉 아빠, 엄마가 AO, BO라는 A형, B형이 만나면 자식은 모든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죠? A형도 나오고 B형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AB형도 나올 수 있고 O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와이프는 AB형이에요. 쌤은 B형입니다. 근데 쌤은 B인지 BO인지 알 수가 없어. 자식을 낳았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식 4명이 모조리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AB형 모조리 이거 진짜 이럴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쌤은 뭐였을까? 쌤은 BB일 확률이 높아요. 쌤이 만약에 BO였다면은 AO 만나면 A형 나올 수 있죠. BO 만나면 B형 나올 수 있어요. 그치? 근데 AB만 잔뜩 나왔다는 건 쌤은 아마 BB가 아닐까? 점 2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BB가 아닐까? BB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AB형, 만약 AB형, 그죠? 물론 B형이 나올 수 있지만 B형은 전혀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A만 뿌린 거고 쌤은 B만 뿌려서 AB가 계속 만났다고. AB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모조리 AB. 신기하죠? 우리 집은 나 빼고 다 AB형이야. 우리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 농담이에요. 아무튼 AB형입니다. 여러분들 가게도 분석해 보면 되게 재밌게 나와요. 이게 혈액형의 유전 방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O가 숨을 수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와있죠? A형과 B형은 공동 우성이지만 O만 얘보다 작다라고 표현된 건 얘만 열성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얘만 열성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O만 열성이야. 자, 이제 드디어 성염색체 유전을 좀 소개를 할게요. 성염색체 유전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생맹. 아까 성염색체 유전이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생맹하고 혈우병 중에 생맹을 설명하는 거야. 아빠도 정상이죠. 엄마도 정상이야. 근데 지금 다르게 썼죠? XY라고 썼고 엄마는 XX라고 써있죠. 왜? 성염색체 유전이니까 아빠의 성염색체 XY, 엄마의 성염색체 XX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X 옆에, 엄마 X 옆에 뭔가 슬러시가 이렇게 붙었어요. 슬래시. 다시라고 불러주는데 여기 바로 유전자. 생명 유전자입니다. 얘가 바로 생명 유전자. X에 붙어있죠. 엄마는 생명 유전자가 있니 없니? 있어. 근데 정상이야. 하나만 있어서는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X를 온통 채우고 있어야 돼. 근데 엄마는 어쨌든 그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준다? 보인자이셔라고 말해요. 엄마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계셔. 보인자이셔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자식을 낳아보자. 아빠가 X를 줄 수도 있고 Y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빠가 X를 주는 경우, 얘랑 만나는 경우, 얘랑 만나는 경우. 어쨌든 얘가 정상이니까 얘랑 만나든 얘랑 만나든 이렇게 되든 둘 다 정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Y. 아빠가 Y를 줬을 경우, 나는 이제 Y를 줄래. 남자 자식을 만들어야지. Y를 주면 Y가 요 X랑 만나면 정상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요. 하지만 요 Y가 X-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요. 즉 X-Y가 되면서 얘가 가지고, 이 남자아이가 가지고 있는 X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어 없어? 있네요. 그러면 모든 X의 유전자가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생명을 나타내게 됩니다. 6 가족 중에 유일하게 생명인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경우의 수가 얘랑 만났을 때죠. 즉 4분의 1.
25%의 확률로 생명인 자식이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생명 유전자는 숨을 수 있다 없다? 숨을 수 있다. 그럼 우리 뭐하다? 우성이다 열성이다? 열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생명 유전자는 열성입니다. 숨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되게 많은 사람을 볼 수가 없지. 주변에 생명 많이 없잖아. 생명이 많이 없는 이유가 생명 유전자는 이렇게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그래서 남자에게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남자는 하나만, X 하나에만 염색체가, 여기에만 유전자가 있어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있어도, 하나가 있어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생명은 남자에게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또는 여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어떤 유전병이 성별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 이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다? 이것은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남자 여자 공통이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없거든.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남자가 좀 더 많아요. 이건 여자가 좀 더 많아. 이렇게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이건 성염색체를 통한 유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에요. 해봤습니다. 자, 이게 나와있지 않은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빠가 정상이죠. 근데 엄마가 생명이야. 엄마가 생명이라는 건 엄마는 모조리 이렇게 유전자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자식을 낳아볼게. 여자아이는 아빠가 X를 줬을 때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는 무조건 보임자이지만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하지만 남자아이는 어때요? 아빠가 Y를 주는 거니까 나 Y 줄래? 엄마는 저는 X 다시밖에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거야. 남자아이는 모조리 생명이에요. 즉 우리 엄마 생명이야. 난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남자아이라면 엄마가 생명이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생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들 중에 엄마가 생명이라고 하고 자기는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유전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아이거나 뻥을 치고 있거나 그 중에 하나를 봅니다. 아시겠죠? 이걸 그려줘.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려주면 돼요. 그렇죠? 자, 다음에 할고요. 우리 140쪽 개념 확인 퀴즈 좀 풀어볼게요. 오늘 실수 없이 달렸다.